예,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기능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쪽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언어의 특징이었고, 이런 언어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제 표현의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의식의 판단,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의 기능,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변별력을 주면서 학생들을 좀 어렵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재 15쪽에 네 번째 표출의 기능이 있어요. 예, 표현. 자, 표현과 표출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딱딱딱 표현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뭐 가마적 기능은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할 땐 다 이해가 되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제시문을 딱 주고 1번 표현의 기능, 2번 표출적 기능, 뭐 3번 가마적 기능, 4번 뭐 지령적 이렇게 나오면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은 어려워하는 내용이 요 두 개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변별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성에게 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 그래요? 표출한다 그래요? 표현한다 그러죠. 그죠? 그냥 이제 길을 가다가 봤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좋아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드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라고 하지. 우리는 표출해야지 이런 말을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약간 내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거.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라고 한다면, 표출은 그럼 뭘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어. 무의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팍 쳤어. 악! 뭐예요? 아, 지금부터 내가 악이라고 해야지. 아, 아프네. 악. 이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돌아 나오는 게 아니죠. 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악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고, 내 머릿속에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내뱉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현과 표출의 차이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이성에게는 표현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생각을 하고 내 머릿속으로 한 바퀴 돌아져서 나오는 거지. 빡!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표현과 표출의 차이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원체 이제 개념 설명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표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의 기능이다 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마적 기능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옆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지령, 환기, 명령 이거 있는데, 여기 밑에 옆에다가 여러분 좀 써두세요. 예, 왜냐하면 선택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가마적 기능, 지령, 환기, 명령 다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예, 감화, 감동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나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 거, 바뀌어지는 거, 이것을 가마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지령은 뭐야? 또 명령을 내리는 거, 이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령적 기능. 마찬가지 이제 환기, 명령적 기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감화, 지령, 명령, 환기적 기능이라고 하고, 명령문이나 표, 광고문, 선거, 연설, 법률, 속담, 격언. 자, 왜 이런 것들이 가마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지 알겠죠? 표 같은 경우는 뭐 불조심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또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거니까, 그죠? 광고는 뭐예요? 어떤 상품을 사도록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거 연설은 나를 뽑아주세요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들을 우리가 가마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완결된 진술 형식이 아닌 표현인 이유는 보통 표어가 그렇죠.
이다 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점 찍지 않죠. 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측 통행, 차선 엄수, 불조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서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커피 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이 왜 지령적 기능입니까? 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도록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밥을 좀 많이 먹을 수 없겠니? 무슨 뜻이에요? 밥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지 이제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 이런 말들이 다 나오면 똑같이 가마적 기능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건 뭐 사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교적 기능, 괄호 열고 사교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교, 누군가와 어떤 그런 친밀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언어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상대방과 친교를 긴밀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된다. 개념적, 관습적 의미보다 발화 상황이 중시된다. 이것도 이제 쓸데없이 괜히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 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을 정말 쓸데없는 말 선생님 친교적 기능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힐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런 거다. 조금만 더 보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친교적 기능은요. 그거예요. 날씨 참 사납다. 폭우를 보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참 사납다. 뭐 비가 옵니다. 어떤 이 사람이 기상청이라서 날씨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어떤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집에 갈 때 조심해라. 뭐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치레로 예전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요즘은 이제 뭐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밥 안 먹었으면 저랑 밥 드실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 친교적 기능으로서의 인사치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나랑 먹으러 갈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한번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뒤에 아마 내용이 설계되어 있나요? 여기 말고 기출 강의 할 때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볼 건데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이제 점순이랑 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줄거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는 이 점순이네 집에서 이제 땅을 빌려다가 얘네 집은 어떤 집이냐면 땅을 빌려다가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농사 지은 걸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은 월세 주고 월세 얘네 집에 월세를 주는 그러니까 얘네 집은 얘는 건물주의 딸이고 뭐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얘가 약간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지주 마름에 따른 우리 지금은 뭐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쉽게 이제 뭐 상가를 빌린 사람을 뭐 이렇게 내보내 그럴 순 없지만 이때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수인의 집이 이제 아무래도 그 마름 집 딸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혹시 얘한테 내가 잘못 보였다가 우리 집이 땅이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쫓겨나게 될까봐 그런 어떤 불안감. 근데 이제 점순이는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이제 애가 막 감자도 주고 그죠? 감자도 3개 주고 막 이런 거야. 요즘은 이제 감자로 마음 표현을 하지는 않죠. 요즘은 그죠? 요즘은 빼빼로 이런 것도 되게 촌스럽다고 안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던데, 그죠? 그래서 자꾸 막 애가 감자도 갖다 주고 막 나에 대해서 막 자꾸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얘 너 혼자 일하니? 라고 하는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순이가 와가지고 얘 너 혼자 일하니? 이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놓고 다음 언어 기능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형적 기능, 2번 친교적 기능, 뭐 3번 정보 전달의 기능,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 4번 뭐 표출의 기능, 뭐 이렇게. 생각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게 좀 놀랐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한 지 지금 5년, 6년 차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저도 이제 이 국어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었는데 약간 공무원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이랑 좀 너무 다르다.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막 학원을 다니면서 노량진은 강의를 제가 들었으니까 작년 그 OT 강의를 들으면은 제 소개가 약간 짧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때는 뭐 코로나도 없던 시절이어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생들이 막 그냥 미어 터지던 시절이었어요. 학생들 너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그 하여튼 200~30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어쨌든 이 문제풀이 반을 제가 이제 그때 문제풀이 반이 10,000원인가 20,000원 하여튼 이제 되게 그때 강의도 싸고 무료 강의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다 푸나 이렇게 봤는데 다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여기 앉아있는 몇 명 학생들 빼고는 전부 다 막 이상한 거 막 찍고 있더라고요. 설마 이런 걸 틀리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강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것 너무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학생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도 이제 예전에는 출제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언어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지 마시고 이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후에 기출 강의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꼭 좀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야, 너 혼자 일하니? 이게 너 혼자 일 안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점순이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친교적 기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교적 기능으로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친교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도 알겠죠. 너무 쓸데없이 막 질문들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어떻게 달아드려야 될지 난감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출적 기능은 제가 아까 표현의 기능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뭐 아이고 아파, 애구머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표출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무의식적으로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보존의 기능. 뭐 이거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이 이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지식, 이제 정보 보존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언어 기능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적 기능, 미학적 기능. 자, 여기 옆에 있는 한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시적 기능.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언어와 우리가 일상어는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학적 기능, 시적 기능. 그래서 이제 언어를 좀 이제 시어를 내놓고 뭐 다음 언어의 특징으로 옳은 거, 뭐 미학적 기능, 시적 기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어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적 기능이라고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8번 문제.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뒤에 기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8번 문제인데 페이지 30쪽에 여러분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뭐야? 아이고 아파, 애구머니 정답 몇 번? 알겠죠? 표출의 기능이다. 표현과 표출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리지 않았으면 헷갈릴 뻔했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순이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경우와 바둑이라고 순이라고 말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지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들린다라고 하는 건 귀에 잘 예쁘게 들린다, 미학적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문제 풀리죠? 예.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아까 광고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상품 판매의 목적이고, 그렇죠? 어떤 특정 행위를 유발하도록 하는 애들인 거예요.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답은 여러분? 그렇죠. 지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다른 말로 가마적 기능, 명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고 개념을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체계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개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언어의 기호는 말소리, 어휘, 문법, 규칙 같은 하위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 기호는 선택 가능함의 지팡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체계성 설명을 할 때, 그렇죠? 언어의 특성에서 체계성 설명할 때 했던 것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내용들 언어의 체계, 구조, 뭐 민족, 사회, 문화, 사고와의 관계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국어의 어떤 뭐 지식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비문학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 어떤 소재들로 출제가 되느냐, 과학 재심은 이런 건 안 나와요. 보통은 이제 뭐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재들 나오고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언어와 관련된 소재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코로나 아니면 또 질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재들로 이제 21년, 22년 이렇게 이제 최근에 2개년, 3개년간의 비문학의 소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소재들을 좀 잘 인지하고 글을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언어의 체계의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다. 자, 개방적 선택은 선택 가능항의 수가 거의 제한이 없다. 폐쇄적 선택은 선택 가능항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 뭐 문법 범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방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철수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보고 있다. 무엇을 또는 를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지하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 책을 보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다, 뭐 택시를 보고 차를 보고 온갖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선택항의 개수가 제한이 없는 거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개방적 선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이런 개념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폐쇄적 선택은 뭐냐? 이제 문장에서 도둑이 경찰에게 그 다음에 들어갈 여기 말은 뭐예요? 잡았다가 맞아요? 잡혔다가 맞아요? 잡혔다. 어때요? 잡았다 못 들어가고 잡혔다. 피동 희의 과거시제 선말의 어시 들어간 잡혔다. 어때요?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처럼 선택 가능항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우리가 폐쇄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뭐 개방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17쪽으로 넘어가서 언어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구조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통합체. 하위 단위는 상위 단위의 구성 요소가 되고, 상위 단위는 몇 개의 하위 단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꽃에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장미, 뭐 튤립, 국화,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쭉 있죠. 얘가 뭐다, 여러분? 상위 개념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얘는 하위어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위 단위는 상위 단위의 얘네들이 뭐다? 구성 요소가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에 있어서의 가장 최하위 단위는 의문이 되는 거죠.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저녁 시간 지나고 나서 아마 진행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개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와 운소가 결합된 것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하고, 운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의 장단, 길고 짧음, 그 다음에 뭐 억양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음소 위에 얹어져서 실행이 되는 쉬운 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배웠던 뭐 비분절 음운, 고등학교 그죠? 중고등학교 때 비분절, 얘를 분절로 배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음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언어에서 한국어에서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이제 음운, 최소 단위는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될 뿐 어떤 구조는 이루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를 이루는 거는 뭐가 구조를 이루겠어요? 뭐 문장 이후 어절 이상의 단위들이 구조를 이루는 거겠죠. 그죠? 최상의 단위, 담화는 구조일 뿐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게 언어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민족, 사회, 문화, 사고와의 관계. 자, 언어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일어는 단일어를 쓰는 민족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은 그 언어에 의해 쉽게 뭉쳐질 수 있다. 한 민족이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이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킹세종께서 만들었잖아요. 몇 년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사실은 그죠? 이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어 즉 국어, 우리 모국어니까 한국어와 국어에 지칭하는 개념 자체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게 참 되게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국어 내용이 문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올해부터 수능 같은 경우도 문법 내용이 이제 뭐 언어 매체 해가지고 국어도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공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잘못된 표기, 이런 맞춤법에 틀린 표기 이런 거는 지적들을 굉장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5, 6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지적하는 사람들 없었거든요.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훈민정음 국어, 한국어는 1443년에 창제가 됐고 3년간의 검수 기간을 거쳐서 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반포.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니까 꼭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우리가 중세국어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중세국어.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대국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시기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말, 그렇죠? 중국과 다른 우리 언어. 그러니까 1443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한자어를 썼어요. 한자 어디서 온 말이죠? 중국에서 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중국인들을 뭐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한자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보면 돼요.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는 게, 한자라고 하는 것은 외우면 알고 못 외우면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말은 어때요? 우리는 표음 문자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음운들로 수천 수만 가지의 말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나이가 올해 9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문자 저한테 막 보내시고, 예, 잘 지내나, 뭐 불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거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가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어를 빌려 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사실은 다른 나라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그 한글이 창제되면서부터 이제 자주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수험생으로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거국적인 마음으로 내가 우리 문화를 그저 지킨다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자 그쵸? 예,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우리 언어가 없었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자어 획순을 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험에. 그쵸? 예. 그리고 불과 7, 8년 전만 해도 공문서 작성을 할 때 사실 한자어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쓰면 뭔가 이 문장들이 길어지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한자어식 표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한자어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사라지다가 물론 올해 한자어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말에 그래도 한 40% 이상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꼭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언어는 그래서 민족으로 배경으로 하되 그 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문화까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언어는 문화의 기초 요소에 해당이 되고 말과 문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말과 문자인 것 자체가 이제 문화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문화가 창조가 되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후대에 계승이 된다. 문화의 변동은 언어의 어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나 국어의 구조나 특성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치보다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음성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음성 언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됨으로써 인간은 지식을 전수하고 이를 축적할 수 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발전시켜 주기도 하고 뭐 문자의 발달 단계는 그림, 표의 문자, 그 다음에 음운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재 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비문학 소재로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건데 언어 우위론적 관점과 사고 우위론적 관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어 우위론은 언어가 없이는 생각의 가능성이 부인된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절대력을 강조하는 것을 언어 우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13쪽에 2번 문제 있죠. 2003년 9까지 9급인데 요게 이제 언어 우위론적 관점이냐 사고 우위론적 관점이냐를 좀 이해를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뭐 우리 생각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고 우위론적 관점은 무슨 소리? 언어가 없어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들 같은 경우는 언어로 자신의 예술 활동을 표현을 하지 않고 음악가는 뭐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미술가는 미술의 어떤 그런 작품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사고 우위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한 번씩 이제 비문학 독해로 출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잘 봐주시고 자, 언어의 두 가지 측면은 뭐 요거는 랑그와 빠롤. 자, 랑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소산물로서 언어 집단에 속해 있는 언중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언어. 그래서 이제 시니피에, 시니피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랑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말이 그렇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랑그라고 하는 것은 악보에 해당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빠롤은 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연주 행위를 빠롤이라고 실제 연주.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언어학자 소시르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건 약간 언어학에서 좀 들어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언어학이나 뭐 국어 국문이나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언어학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사실 이제 소실의 언어학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뭐 이거를 뭐 지식형 문제로 실제 시험에 출제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문학의 소재로 자주 나온다. 예, 그래서 랑그 빠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와 관련된 거니까 한번 같이 예, 보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보면 자, 뭐 요런 걸 어쨌든 간단하게 랑그는 악보를 랑그라고 하고 빠롤은 실제 연주. 그래서 언어학자 소시르가 이제 우리 언어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국어가 이제 세계 언어로서 어떤 언어적 특징이 있는지를 또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언어학자 촘스키라고 하는 이 분도 이제 그 소시르와 함께 언어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예, 중요한 어떤 교육학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예,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을 랭귀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링기스틱이라고 하는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약간의 상식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비문학 소재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을 뭐 랭귀지 컴petence라고 하지 않고 링기스틱 컴petence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모국어를 말할 수 있기 위한 기초 능력으로서 내재화되어 있는 규칙의 집합, 언어 능력, 그것을 말로써 하는 것, 예, 퍼포먼스라고 하죠. 링기스틱 퍼포먼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언어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 언어 수행, 랑그, 빠롤 이런 것들은 그냥 언어학에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어들이고 우리가 이제 비문학 소재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분류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의 분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교차어 또는 첨가어. 사실 여러분 1번에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그어두고 얘만 외워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 이런 거는 삭제해도 좋아요. 몰라도 돼요. 알겠죠?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한국어가 교차어와 첨가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한국어가 교차어이며 왜 한국어가 첨가어이냐를 잘 이해를 하면 이 한국어, 우리 국어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말들을 잘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교차어라는 말을 쓰냐면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장 분석을 할 때 자, 는과 이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품사로 뭐라 품사. 아직 우리가 품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뱉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몰라. 예, 는과 이 알 텐데 아리까리에서 아마 그쵸? 예, 는과 요런 애들을 우리가 조사가 뭔지는 알죠. 예, 조사라고 하거든요. 조사의 자리는요. 이렇게 나, 공무원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즉 체언이라고 해요. 국어에서. 체언 다음 자리에 조사가 와요. 그래서 체언 다음 자리에 조사가 어떻게? 착하니 갖다 붙어있는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착 뭐예요?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사가 착하니 갖다 붙어서 교착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되었다. 기본형이 뭘까요, 여러분? 기본형이 되다예요. 맞아요. 되다에다가 뭐가 붙었을까? 어시 붙었는데 이 어은 뭐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말어미 앞에 있다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미도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를 교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어는 왜 그러냐. 기본형이 되다에서 과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안에 쏙 집어 넣었죠. 첨가했죠. 그래서 첨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의 특징은 교차어적인 특징과 첨가어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뭐다? 교차어, 첨가.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의 형태적 분류에서는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뭐다? 교차어, 첨가어.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교차어, 첨가. 외우셔야 돼요. 예, 교차어, 첨가. 우리 한국어의 특징. 나머지 굴절어, 고리버, 포함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교차어, 첨가어만이라도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어의 이제 그 문자상의 분류는 표음 문자에 해당이 되죠. 표의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뜻 글자인 경우, 뭐 한자어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표의 문자라고 하고, 적은 수의 음운들로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우리 한국어 이러한 말들이 표음 문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 요거는 10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한 거.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0번 문제. 자, 저기 뒤에 기출에 10번 문제. 자, 페이지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1쪽. 문화에 새긴 의미를 바르게 풀이한. 이거는 뭐 그냥 비문화 독해라.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언어는 그 민족 문화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거의 비문학의 내용이었으니까 뭐 어렵지 않았고요. 자,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 21쪽에 우리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 저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교차어, 첨가어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재 여러분 21쪽을 간단하게 같이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의 이제 종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어떤 게 고유어고 어떤 게 한자어인지를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이시옷이라든지 어떤 규범을 정리를 할 때 고유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 우리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뭐 한자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어떤 조건들이 나누어지면서 규범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시옷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이시옷 표현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어떤 게 이제 바른 표기인지 찾아야 돼요.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사이시옷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어떤 거? 자, 1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맞다. 자, 얘 밑에 게 맞다. 손 안 들으신 분은 뭐야? 찍어야지, 여러분. 우리 시험은 찍어야 돼요. 알겠죠? 정답 밑에 겁니다.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은 전세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맞을까? 1번 손 들어볼게요. 찍으세요. 자, 2번 손 들어볼게요. 자, 뭐야? 더 손을 더 안 들어. 그래서 자, 전세반 같은 경우는 또 얘가 맞아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전세는 여러분 뭘까? 한자어일까요? 고유어일까요? 한자어예요. 집은 한자어일까? 고유어일까? 고유어예요. 한자어, 고유어의 결합일 때는 사이시옷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방은 여러분 뭐예요? 한자어, 고유어예요? 한자어예요.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방은 사유시효 붙이지 못하고요. 전셋집은 사유시효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것은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척하면 척하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유어,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종류에는 고유어, 한자, 외래어.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한자는 우리말이냐 아니냐? 우리말이에요. 외래어는요? 우리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죠, 여러분? 네, 뭐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는 거. 택시, 빵, 담배 이런 것들이 다 외래어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국어는 우리말이에요 아니에요?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예, 외국어는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 얘는 이제 외국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외국어, 외래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고유어, 한자, 외래어. 외래어도 우리나라 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1쪽의 밑에 한국어의 종류, 어원에 따른 종류, 고유어 이렇게 산, 강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외래어들 다른 언어의 말을 자국어 체계에 차용해서 뭐 사회적 승인에 의해서 사용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언중들이 쓰면 다 자연히 우리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쪽으로 한자어. 한자어는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는데 한자 유입으로 고유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휘 빈자리를 대신 뭐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죠? 북, 먹, 짐승, 뭐 김, 배추 이런 것들 다 한자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잘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성에 의한 분류의 표준어와 방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회가 표준어로 삼는 이상성, 규범성, 공용성 이러한 특징들 정도가 있다. 뭐 여기 밑줄 정도만 그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방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봐 규정을 한 거예요.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의사소통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규범을 하는 것이고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 5월의 기능은 뭐 이거는 그쵸, 요즘은 거의 뭐 사라진 기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에 계신 여기 혹시 지방에서 올라와서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이 네 그렇구나.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저기 경상도 어디서도 오시고 많이 올해는 그래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작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 말을 사용을 한다는 게 되게 이렇게 어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그래서 표준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준거의 기능에 표준어는 이제 법규다 규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표준어 규정 공부할 때 아마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이 표준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물론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933년에 이 규범이 처음에 이제 정해지고 지금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규범들로 확정이 된 것은 1988년도에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국어학자들이 이 정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중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로 사용을 합시다라고 정리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흘렀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규범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예, 국민이 정해놓은 약속 따라서 각기 다른 사투리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준거의 기능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별로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말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방언은 계층,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말투들이 또 있죠, 그죠? 뭐 동대문에 옷 파는 곳에 가면은 그들의 말투가 또 있고, 그죠? 강사들은 또 강사들이 사용하는 말투, 아나운서 집단은 또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회적 방언이라고 예, 또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3쪽에 이제 은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예, 요즘은 은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을 뿐.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범생이, 담탱이 이런 말들을, 짭새 막 이런 말들을 막 썼어요. 요즘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요즘은 어린 친구들은 전화기를 이렇게 안 하고 전화할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다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죠? 예, 그렇죠.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느낌. 예, 다행이네요.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잼민이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말들을 보면은 예,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냥 뭐 잠깐 쉬어가는 타임 약간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진지하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예, 우리가 일단은 저녁 시간 예, 좀 가지고 6시 반 지금 5시 반이죠? 6시 반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6시 반 이후에 뒷부분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너무 1시간 동안 밖에 오래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녁 식사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선생님 저는 다이어트 그 좋아요, 여러분들. 예? 다이어트 뭐 이렇게 너무 꼭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뭐 드셔야 되시는 분은 좀 빨리 대충 드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좀 어쨌든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냥 오늘 아예 그냥 나머지 한 30분 정도 빨리 복습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6시 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녁 식사하시고 예, 보도록 합시다.